이걸 왜 이렇게 쓰죠? 개발자가 의도한 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IT 개발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스마트폰 앱을 한국인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가령 배달 앱을 커피 심부름에 쓰고 내비게이션을 친구 위치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식입니다. 개발자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능을 파악하고 실제 삶에 맞게 고쳐 쓰는 이들. 바로 한국인입니다. 설명서를 충실히 따르기보다는 직접 눌러보고 조작해보고 필요에 맞게 변형해서 최적의 사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의 방식은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무엇보다 집단지성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 지금부터 5명의 외국인 전문가들이 바로 그런 한국인의 이상한 행동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칼 마이어입니다. 독일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1997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어에 대해 전혀 몰랐고 한글은 그저 복잡한 동아시아 문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들의 언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발명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방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글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겼고 그래서 아예 글자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고안한 문자라니요.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이라는 우주 철학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한글은 기능성과 철학, 그리고 인간애가 결합된 문자체계였습니다. 제가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는 강연을 할 때마다 유럽 청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파벳이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해온 것과는 달리 한글은 1443년에 발명되고 1446년에 반포된 고작 몇 년 만에 완성된 체계였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완성된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인쇄 기술이 충분치 않던 당시 백성들이 손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점은 실용성의 극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창의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능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문제 해결력이라는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존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제 이름은 조셉 하트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인쇄 역사와 출판 문화를 연구해 온 역사학자입니다. 오래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연구하던 중 아주 낯선 이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찍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단지 기술적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금속 활자 인쇄가 가능했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지식의 확산과 기록의 보편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였습니다. 조선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목판 인쇄에 능했고 이를 넘어서는 기술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만든 활자는 한 사람의 천재적인 발명이라기보다 관료, 기술자, 학자들이 힘을 합쳐 완성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백성이 책을 접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공정한 행정을 위해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야말로 집단이 지혜를 모아 이룬 성과였습니다. 조선의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가져온 서구 르네상스 못지않은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앞선 기술을 갖고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단지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적 자부심 속에서 이 기술을 사회의 안정과 지식의 내실화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찍지를 처음 실물로 마주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시대를 앞선 집단의 지적 열망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금속 활자를 통해 조선은 그리 권력이 아닌 지식은 공유되어야 할 자산이라는 철학을 실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정보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는 사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라 콘티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회운동사를 연구하며 시민 참여의 흐름을 기록해왔습니다.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의 산업 강국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2024년 겨울 서울에서 벌어진 장면은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외치는 목소리보다도 그들의 질서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으며 평화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던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민이 권력의 부정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 그것은 이론으로 배운 민주주의를 현실에서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책임감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촛불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제안이자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그것을 단기간의 분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각종 정보가 공유되고 토론과 검증이 이어지며 서로의 생각을 다듬는 집단지성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이 민주적 진화의 모습이 단지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예외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 사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도덕성과 성숙함,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진 책임의식이야말로 그 어느 정치 제도보다 강력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제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후쿠하라입니다. 일본 도쿄 출신으로 현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UX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설계하고 사용자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제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팀이 개발한 음식 배달 앱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던 중 아주 특이한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해둔 기능의 활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모자라 한국 사용자들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방식으로 앱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래 식당 음식을 주문하도록 만든 시스템을 이용해 친구 생일 선물까지 배달하거나 배달기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활용해 이웃에게 간단한 부탁을 전달하는 일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런 사용 방식이 단지 개인의 기발한 시도가 아니라 어느새 문화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저희 팀은 한국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설명서를 읽고 기능을 이해하기보다는 일단 실행해보고 자기 방식대로 실험하면서 기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마치 내게 필요한 방식으로 기술을 다시 디자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통합성과 활용도였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기술은 본질적으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같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늘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며 창의성이란 단지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용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실용적 창의성이야말로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이름은 나탈리 오코에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현재는 캐나다에서 사회문화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비교하는 제 연구에서 저는 한 나라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력보다 그 사회의 집단 행동 패턴에 얼마나 달려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2018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대중교통을 타고 작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동 발권기가 고장나 있었고 주변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금세 모여들더니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기 위해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누군가는 지하철 직원에게 달려가 설명을 요청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교통카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서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모습. 저는 그 순간 이 나라엔 살아있는 집단지성이 존재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회는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양상이 관찰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누군가 질문을 올리면 누군가가 정보를 검색해주고 또 다른 사람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질문에 수십 개의 해결책이 쌓이고 그중 최선이 선택되어 사회 전체의 지식이 진화해 나갑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한국의 집단지성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돌리기보다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 이런 문화야말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기반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외형의 성장뿐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함께 이루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나라라고 불릴 만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의 집단지성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특별한 길을 통해 이상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정해진 틀에 머물지 않으며 언제나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그들의 방식은 단지 창의적인 사고를 넘어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한글을 통해 모두가 글을 읽게 만들었고 금속 활자로 지식을 나누었으며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뤘고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집단지성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상하다고 표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은 결국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시대를 앞서가게 만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위한 생각,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나 단기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창의성, 도전 정신, 그리고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이 역설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한국을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